네, 신지우입니다. 어떤 분야든 최초라는 건 항상 특별함을 갖게 되죠. 최초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없던 걸 만들거나 해낸 사람들은 어딘가 남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다른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다양한 경험이나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유리할 겁니다. 이 특이한 경험과 사고방식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경우에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범죄자 이야기인데, 일본 최초의 연쇄살인범이고요. 범죄자가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이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고 범인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교토의 니시진이라는 지역인데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라 조용하지만 여기가 기모노의 옷감이 되는 니시진 오리라고 합니다. 고급 원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건이 오래됐어요. 133년 전인 1889년 2월, 여기서 후키야게 사타로라는 남자가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이 가정 환경이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가족 관계는 형제 몇 명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엄마는 아예 기록이 없더라고요. 오래된 사건이라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빠에게 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술 마시는 걸 조절하지 못하는 알코올 의존이 심했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자식들 앞에서 다른 여자들과 성행위를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어른의 행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미 심각한데, 후키야게 사타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7살 때부터 아무 데서나 여동생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본능과 호기심을 조절하는 사회성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다 9살에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이런 일 때문은 아니고 아빠의 행동상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려고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타루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이 집에 돈을 훔치다 걸려서 또 쫓겨납니다. 가정 결핍 문제가 큰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물건을 훔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충동 조절 장애에 가깝거든요. 훔치기 직전에 긴장감, 그리고 훔치고 나서 생기는 안도감을 찾는 겁니다. 자기 정서가 불안하니까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가지려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니까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긴 하는데, 매번 돈을 훔치는 바람에 얼마 안 가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니시즌 공장에도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옷감밖에 없으니까 어쩌다 한 장 훔쳐도 크게 티가 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9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옷감이라는 건 사실 쓸모가 없는 물건이고, 일단 워낙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도중에 도망친 적이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역이 워낙에 직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옷감 관련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도 했어요. 직물 공장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배틀집을 찾아보는데, 11살에 운 좋게 숙식까지 해결해 준다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17, 18살에 하녀 2명이 있었어요. 일하던 직원인데, 이때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이 별로 없었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먹이고 재워준다는 이유 때문에 다들 참고 일한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이런 시기니까 이게 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주인은 사타로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하녀들과 같은 방을 쓰게 했어요. 이게 사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녀 둘이 밤마다 사타로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하녀들도 미성년자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성에 대한 욕구는 있죠.
일하면서 남자를 마주칠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11살이긴 하지만 남자와 한 방을 쓰게 됐고 뭐 주인의 감시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거의 성놀이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타루가 아무리 아빠 보면서 성 가치관이 이상해졌어도 이런 짓까지 당하는 건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어요. 그래도 지낼 곳은 필요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지만 주인에게 이 일을 들킵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이게 지금도 비슷한 경우인데 성폭행 당한 남자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사실 여자일 때보다 덜합니다.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식이 그래요. 주인은 여자가 남자에게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하녀들이 성폭행 당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사타로만 내쫓은 거죠. 억울하게 쫓겨난 사타루는 다른 배틀집에 취직했지만 여기서 또 돈을 훔쳤고 상습 절도로 12살인데 감옥을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살면서 가장 안정적인 때였다고 합니다. 노숙자들도 겨울이 되면은 뭐 비슷한 이유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옥 가려고. 갇혀 있긴 하지만 숙식이 해결되니까 이 점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타로는 감옥 안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2살에. 이제 글도 읽을 수 있고요. 간단한 계산도 가능해졌거든요. 출소하고 취직을 다시 했어요. 마음 잡고 배틀집을 들어갔는데 다른 집이죠, 아까랑. 또 쫓겨나요. 이번엔 돈을 훔친 게 아니고 전과자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전과자 신분이 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는 문제인데 아시아권의 형벌은 교화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경우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계속 격리되게 만드는 시각, 인식, 풍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생계를 목적으로 또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사타로도 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당장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러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노숙자가 되는 거죠. 국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라 좁은 동네기도 하고 범죄자로 이미 얼굴이 다 알려졌거든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로 가봅니다. 여기서 당분간 노숙하다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도둑들 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사타루는 뭐 정서적인 문제로 도둑질을 했을 뿐인 거예요. 범죄를 직업으로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회화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또 집단 생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노숙자가 됐어요. 교토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받아주는 건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도둑질을 하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사타루가 13살 때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가정학대를 당하다 쫓겨난 일로 충동 조절 문제가 생겨서 절도를 저지르다 전과자가 됐어요.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어서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고 그러다 우연히 일자리를 찾으면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참으려다 보니까 성폭행까지 당하게 된 거죠. 이거 악순환의 연속인 건데 자기 힘으로 혼자 지낼 수가 없자 교도소를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또 보고 들은 경험으로 사춘기가 오면서 사타루의 성격과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보면서 왜곡된 성인식에 여성들에게 성폭행 당한 경험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성폭행을 또 당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양성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건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되긴 하겠죠. 출소했지만 전과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취직은 더 어려워졌고 할 줄 아는 건 도둑질밖에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또 돈을 훔쳤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반복하다가 17살이 됩니다. 이때 우연히 54살의 여성을 알게 되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요. 아무 때나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또 노숙자가 되거나 도둑질하다 감옥 가야 되니까요. 참고 살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복수를 시작하는데 이 아줌마에게 11살인 딸이 있어요. 이 여자애를 성폭행했던 거죠.
이걸 계기로 절도해서 연쇄 성폭행범이 됩니다. 우선 11살 때 그 배틀집 여자 하인들에게 복수부터 해야 됐어요. 하지만 6년 전 일이라 그 사람들을 찾을 수는 없어서 대신 똑같은 배틀집 여자들만을 노렸고 동네 여자들도 보이는 대로 성폭행을 해댑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도 폐쇄적인 성향을 가진 일본 사회인데 100년이 넘는 오래전에는 더 심했고요. 시민의 권리라는 것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때라서 피해자지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당해봤으니까 이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막 일으키려던 때였어요. 사타로도 17이니까 징집 대상이었거든요. 징병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대로면 군대를 가겠죠. 그러면은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검사 받기 직전에 금각사라고 아시죠? 유명한 그 뒷산에서 여자아이를 성폭행 살해를 해요. 그 혐의로 체포됐죠. 이게 첫 살인이고요.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10년간 감옥에 있다가 1922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27살 됐습니다. 사타로는 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뭐 전과가 이게 한 줄이 아니에요. 거기 살인까지 했으니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신분 노출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터널 공사 아니면은 시골 유랑극단 들어가서 잠깐 동안 잡일을 하고 또 지역 옮기는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11살에서 15살 사이에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했고 일부는 또 살해도 했어요. 지역도 다르고 이때 뭐 공조수사 개념도 없을 때라서 이런 식의 지역을 옮겨 다니는 범행은요 경찰이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범행을 자주 저지르다 보니까 우연히라도 잡힐 수밖에 없던 거예요. 1924년 7월에 체포됩니다. 출소 2년 만에. 피해자 27명 중 6명 살해했고요. 특이하게 피해자들을 또 부르는 애칭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성폭행만 한 피해자는 자기와 생이별을 했고 살해를 한 경우에는 사별한 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아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심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만 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사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일본 최초의 연쇄살인이거든요.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자세한 자료가 남아있진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연쇄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 범죄사의 상징성을 갖게 된 사람인 거죠. 사타로는 특별히 자기 범행을 감추거나 자백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게 애칭을 붙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 감정 없이 모든 범행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거짓 진술을 섞었는데요. 처음에는 13명을 죽였다고 말했다가 나중엔 형사가 자기 말에 속았다고 밝히면서 또 관심을 즐기는 듯한 이런 행동도 보여줬어요.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들이 경찰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비슷한데 이때는 범죄자를 분석하고 기록하지 않을 때라 이 사람의 자세한 정신 상태나 범행 동기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 커 보이고요. 자기가 여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 기억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복수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 대상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죠. 사타로도 이런 유형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성폭행을 동반하는 연쇄살인범들은 또 자기의 남성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던져두고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스스로 남자다워졌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애칭을 붙였다는 것도 이것과 이어질 것 같은데 피해자의 소지품을 모으는 범인들이 있잖아요. 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 물건을 보면서 범행 당시를 상상한다는 거죠. 가끔씩. 사타로는 피해자에게 애칭을 붙여줬어요. 이것도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트로피 개념의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호칭을 붙여서 자기와 특별한 관계였다는 설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런 방식인 거죠. 재판 알아보자면은 3건의 성폭행 살인이 인정됐어요. 사타루는 그런데 오히려 6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게도 장난을 쳤습니다. 판결은 볼 것도 없이 사형 선고고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리고 2달 뒤에 형이 집행되면서 37살에 사망합니다. 일본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지만 꽤 기간이 길거든요. 재판 판결 나오고 나서 형 집행의 기간이. 근데 2달 만에 형을 집행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타루라는 사람에게는 범행과 상관없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한 대로 감옥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수학 위주로 공부했고요. 살인으로 검거되고 사형당할 때까지 꾸준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양 문학이나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고요. 내용도 꽤 이해하는 편이었다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원고지 3,000장 분량의 자서전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감옥에서 책을 낸 경우는 나중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나가야마 노리오라고, 이 사람은 소설 작가가 됐어요. 여기 사건을 링크해 줄게요. 나가야마 노리오의 책은 유명했고요. 지금도 원서를 구해볼 수는 있는데, 사타루의 이 책은,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배포금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할 방법이 없고요.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에서 전자서적으로만 보관 중이라 그래요. 그것도 자료송신 서비스로만 공개하기 때문에 마땅한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이 쉽게 보지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30,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어릴 때 못 해본 공부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사타루는 상습적인 절도와 성폭행 전과자였고요.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타루가 선천적인 어떤 정신 이상,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아빠의 영향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몰려진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자랐으면은 멀쩡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인격 형성에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